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49편 5월의 부동산 시장 전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은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셨을 텐데 노스역에 영 앤 핀치의 남동쪽 코너에 있는 커머셜 건물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리스팅을 받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가격은 15.8밀리언이에요. 1580만 불. 예. 그럼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은 봄 마켓으로서는 조금 특이한 마켓이에요. 봄이니까 3월도 그랬지만 4월도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셀러들은 봄 시장이 굉장히 그래도 바이어들이 많으니까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물건이 나온 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래는 많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거래가 좀 많이 안 되고 물건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은 조금씩 야금야금 올랐어요. 계속. 거래량도 슬금슬금 거래가 되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거래가 덜 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도 덜 됐지만 가격도 작년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지난 3개월을 놓고 보면 많이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이제 바이어들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보니까 곧 금리 인하를 기다려서 금리가 인하되면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일부는 어차피 금리는 2달이고 3달이고 후에 내려가지만 그때 되면 금리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은 오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주택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고 모기지는 비슷하고 할지 모르지만 내 빚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어차피 지금 사서 금리 좀 높아도 어차피 2, 3개월 후에 금리가 내려가면 어차피 조정해 줄 거니까 2, 3개월만 더 내면 되는데 차라리 지금 좀 쌀 때 사는 게 더 이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번에 3월, 4월 달에 집들을 많이 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12% 정도 단독주택 같은 건 12% 정도 올랐으니까 3개월 동안 돈을 좀 그래도 벌은 편이죠. 그죠? 그래서 GTA 전체를 놓고 보면 빨간 선은 이제 가격이고요. 파란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이제 보시면 지금 올 1월 달에 바닥을 치고 전체적으로는 102만 불이었죠. 1월 달에 평균 거래 가격이 그러다 115만 불이 됐어요. 그래서 12.6% 올랐어요. 1월 달에 비해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씩 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한 13만 불 정도 더 비싸진 거예요. 13만 불, 3개월 동안에 13만 불을 가격이 오른 거죠. 그죠? 네. 거래량도 매달 1월 달에 비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전형적인 봄마켓의 시장이에요. 봄마켓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5월 달 되면 5월 달까지 피크 치고 6월, 7월, 8월 되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도 5월까지 올라가고 6월, 7월, 8월 달 내려오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올해 6월, 7월 달에 뭐가 있나요? 금리 인하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마켓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죠? 그런 것들이 올해는 새로운 변수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죠. 단독주택도 보면 지난 3개월 동안에 12.2%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오른 거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피크였던 거는 2022년도 봄 3월 달에 피크였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아직도 15% 정도 싸요. 그렇지만 작년 1월 달 제일 바닥이었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13% 정도 치고 올라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30%, 40%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고 아직도 갈 길이 한 5, 60% 이상 갈 길이 남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피크까지 간다고 보면.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세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난 3개월 동안 한 9.8% 올랐고요. 그리고 뭐 그림을 보면 뭐 별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저 축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이렇게 오른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세미는 단독주택만큼은 안 올랐지만 3개월 동안 9.8%는 꽤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표를 할 때 보면 작년 대비 몇 프로 올랐다. 아니면 작년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추세를 보려고 그러면 뭐 Y2Y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세는 3개월, 6개월의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3개월, 6개월 사이에 10%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3개월, 6개월만 참았다 팔거나 3개월, 6개월 일찍 팔거나 일찍 사거나 뭐 좀 늦게 산다 그랬을 때 10%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면 어차피 내가 뭐 10년 기다렸다 제일 쌀 때 산다. 10년 기다렸다 제일 비쌀 때 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윈도우를 놓고 내가 언제쯤 물건을 내놔야 될지 사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콘도 가격도 그동안 오랫동안 콘도 가격이 지금 안 오르고 굉장히 그랬었지만 올해 보면 콘도 가격도 지난 3개월 동안 6.8% 올라갔어요. 그동안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막판에 이제 많이 올라갔죠. 이 콘도도 안 팔리는 것 같은데 내놓으면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슬금슬금 팔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이 그냥 팔려요. 근데 요즘 이제 렌트가 좀 어렵더라고요. 렌트 가격도 많이 좀 오히려 떨어지고 렌트가 좀 어려워. 자,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방학이 끝나고 이제 9월달 계약할 때까지 좀 중간 텀이잖아요. 요때가 좀 렌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렌트를 해야 되거나 바꿔야 될 사람이면 지금이 뭐 그것도 렌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 지금 그 서베이를 했는데 그 집사는 홈을 이제 그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서베이를 했는데 그 72% 그러니까 홈 바이어의 72% 정도가 금리가 내려가면 사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72% 말고 28%는 뭐냐? 그 전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28%가 올 봄 시장에서 가격을 올린 주범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물론 1월 달에 샀으면 지금 12% 정도 올라갔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72%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근데 누가 더 현명한지는 한 몇 년 지나봐야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RBC에서는 올 6월 달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안에 한 1% 정도 내려가고 올 하반기에 그 다음에 내년에 한 1% 정도 내려가고 지금 5%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뉴트럴 레이트 그러면 2.5%, 2%에서 2.5% 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 내리면 4%, 거기서 내년에 1% 내리면 3%, 그 내후년에 뭐 0.5가 됐건 0.75가 됐건 내리면 딱 뉴트럴 금리로 가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안 내렸다 나중에 가서 2% 3% 한꺼번에 내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TD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7월 달에 내리지 않겠느냐. 6월보다는 7월 달이 더 가깝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워낙 굼뜨게 움직이고 이제 미국은 더 안 움직일 생각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7월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나다 경제가 뭐 1월 달은 반짝 뭐 0.5% GDP가 이제 경제가 성장에 따라서 좋아했는데 2월 달에 벼랑간 0.2%로 떨어졌어요. 무역 수지도 지금 뭐 2빌리언 정도 흑자 예상했는데 적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금리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도 이거 빨리 내려야 되겠다. 그럼 지금 뭐 매일같이 은행에서도 여기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조만간에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요. 월드뱅크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원유 가격이 너무 이게 보면 아직도 그 코비드 이전에 비해서 38% 비싸다는 거죠.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뭐 비싸다는데 커머디티 중에 커머디티가
원유잖아요. 그래서 결국 원유 가격 얘기하는 거죠. 원유 가격이 코비드 이전에 비해 38% 더 비싸다 이거죠. 2022년도 피크가 120불까지 쳤을 때 피크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1년 뒤에는 뭐 한 40% 내려갔지만 그 이후로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이후로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중동 전쟁 때문에 소유값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 5월 1일 날 제롬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장 제롬 파월은 이제 그 의회에 가서 연설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조정할 때 다음에 FOMC가 뭐 6월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뭐 그렇죠. 그때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 금리 언제 내릴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올리지 않겠다. 물론 그동안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죠.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안 올리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금리 결정에 있어서 그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라는 얘기. 누가 절대로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올 12월 달이 미국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롬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트럼프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그걸 임기를 이제 재신임해서 다시 임기가 세컨 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잘 보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롬 파월 마음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 대선이 될 때쯤 되면 적당한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금리를 확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리 지레짐작으로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물건 안 훔쳤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폴리틱이 없는 데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한 얘기인데 중앙은행 총재도 엊그저께 국회에서 연설할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금리 인하에 매우 가까이 왔다. 거의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확실하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자기는 확실하게 봤다. 그리고 모든 경제 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CBC 얘기는 뭐냐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굿뉴스다. 뭐 집을 살려는 사람뿐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다 굿뉴스죠. 그죠?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굿뉴스가 될 거다. 경제에도 좀 소생이 될 수 있는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금방 제가 제롬 파월 얘기도 소개해드렸고 이제 우리 팀 맥컬럼 얘기도 소개해드렸지만 두 사람이 생각이 반대잖아요. 경제를 보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반대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이제 캐네디안 달러가 US 달러에 비해서 계속 밀리고 질금 이제 밀려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밀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금리 차가 캐나다는 5%, 미국은 5.25에서 5.5.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더 세니까 US 달러가 더 셀 수밖에 없죠. 경제가 강하면 금리도 세고, 그다음에 화폐도 세겠죠. 근데 미국은 그걸로 해가지고 금리로 해가지고 고금리 정책으로 해서 한국도 원화 환율이 개판되는 거잖아요. 1,400불 어쩌고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엔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박살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식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니터리 폴리시를 가지고 경제적 수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캐나다도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격차가 더 벌어지면 캐나다는 금리를 더 내리고 미국은 안 내리면 격차가 더 벌어지면 캐네디안 달러가 더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싸지는 거죠. 캐네디안 달러가 싸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수입해 오는 물건의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US 달러로 수입해 오니까. 그죠? 우리가 느끼기엔 비싼 거야. 캐네디안 달러로 산다 그러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또 그 대신 캐나다 물건을 외국에 가서 싸게 팔 수 있는데, 캐나다 물건 판다는 게 내추럴 리소스가 전체 물건 파는 거야 15% 20% 될 텐데, 그럼 그거 어차피 국제 시세죠. 그죠? US 달러로 거래되는 거니까. 우리 수출이 더 잘 된다. 하여튼 캐네디안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캐네디안들 모든 사람들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중앙은행에서 금리도 올리고 뭐 긴축 정책하고 있는 판에 저스틴 트루도는 막 돈 쓰고 있잖아. 계속 뭐 여기다 돈 퍼주고 저기다 퍼주고 기후변화에 돈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돈 많이 푸고 이번에 뭐 캐피탈 게인 텍스 세금 또 올리는 거잖아요. 세금 올리는 것도 문제예요. 세금 올린다는 게 결국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 기업인에게는. 정말 그런 거죠. 캐피탈 게인을 25만 불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부동산 얘기하는 콘도가 아니라 내가 벤처 캐피탈에 뭐 10억을 투자했다, 100억을 투자했다, 1000억을 투자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캐피탈 게인 자체가 3분의 1을 가져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캐나다에 돈을 투자하겠어요. 캐나다 벤처 캐피탈에 누가 돈을 투자했어요. 캐피탈 게인의 3분의 1을 가져간다는 세금으로 가져간다는데 뭐 이건 도둑님이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이제 있어요. 캐네디안 달러가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3년 전에 2021년 5월 달에 83센트였어요. 캐네디안 달러 1달러가 US 83센트였는데 지금 US 73센트예요. 거의 한 13% 정도 떨어졌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것이 좀 더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올 연말 되면 미국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제롬 파월 혼자 잘났다고 금리 쥐고 있으면 그건 뭐 되겠어요? 그렇게 뭐 버틸 수도 없고 어차피 올 하반기 되면 결국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예상은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웃기는 현실인데 미국에서 보면 월스트리트 인베스터들이 지금 엄청나게 집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다. 그래서 이거를 단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원 하원에서 전부 다 입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죠. 근데 얼마나 많이 사냐면 인베스터들이 이게 지금 전체 마켓에서 지금 현재를 보면 약 25% 정도가 네 채 중에 한 채가 인베스터들이 사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회색은 뭐냐면 한 채에서부터 10채, 9채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이제 한 17, 8% 돼요. 뭐 그렇다고 그러고. 요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10채에서부터 100채까지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사요, 100채까지. 그 다음에 하늘색도 있어요. 하늘색 여기 있는데 하늘색은 100채에서 1000개까지 사는 거. 그 다음에 보라색은 1000개 이상 사는 거.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은 사가지고 플립하는 사람, 사서 되파는 사람들. 아이바이어라고 하는데 사서 되파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마켓에 4분의 1을 뭐 이렇게 사니까 전체 그 하우스 프라이스가 박살이 나고 하우스 마켓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잖아요. 한때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블랙락이 캐나다에 뭐 하우스를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캐네디안 릴에스테이트에 돈 투자한다 그래 저기 캐나다 오피스도 만들었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블랙락 웹사이트가 보자 걔네들 그 웹사이트가 보면 우리는 주택 안 산다 뭐 그러고 막 그 변명을 많이 써놨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일단 돈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인베스터들도 뭐 지금 뭐 커머셜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커머셜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이 레지던셜 마켓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이 그러면 뭐 캐나다도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 전망을 그 단기로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이어들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죠. 72%의 바이어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고 28%는 뭐 이미 마켓에 뛰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꾸준히 가격이나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하반기에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는 내려가지만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갈 거다. 뭐 대충 산수할 줄 아는 사람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물건은 그러면 이제 가격 올라가면 물건 내놨던 사람이 다 걷어들일까요? 그 물건값 올라 나중에 팔지. 더 오르면 팔아야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비딩 워가 일어나겠죠. 내년에는 비딩 워가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빅마켓이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 올해 코비드 이후로
그 뭐 금리 올라가고 작년 재작년부터 금리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금리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분양 안 되고 그러면서 집들 안 짓기 시작해요. 단독주택이건 타운하우스건 콘도건 집들 짓는 데 없잖아요. 다들 지금. 한때는 뭐 동네마다 다 집 짓고 간판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집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계속 꾸준히 서플라이를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 2년 3년 집 안 짓고 멍 때리고 있으면 집이 공급돼야 될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집 공급될 집이 없잖아요. 안 줬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맞겠지. 새로 나오는 물건이 없으니까 난리가 나겠죠. 물건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땐 빅마켓이 온다는 거죠. 그냥 누구나 들어놓아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그죠? 봄에 모내기 안 했는데 가을이 되면 거둘 쌀이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안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후에는 우리가 수확할 집이 없다. period. 그 다음에 콘도 마켓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콘도가 그동안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지만 콘도가 지금 싸고 뭐 전매도 많이 뭐 원가 이하로 분양가 이하로 좀 나와 있고 분양하는 것들도 비싸지긴 하지만 주차장도 공짜로 준다. 뭐 심지어 뭐 얼마 깎아주고 그다음에 리베이트도 주고 심지어 뭐 모기지도 알선해주고 뭐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년 4년 지나고 나면 절대로 그런 지금 분양 가격에 살 수도 없고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가가 다 오르고 인건비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지금 콘도가 싸니까 싼 콘도 리세일 콘도를 사고 아니면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어사이먼트 전매를 사는 것도 전매는 왜냐하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매할 거 사, 그리고 빨리 클로징 해야 되고 뭐 여유가 되는 전매하는 거 사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뭐 밖으로 나와도 좋으니까 아주 정말 싸고 딜이 좋은 딜이 있는 게 있다면 뭐 안 하는 것보단 그거라도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콘도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3년에서 5년 안에 빅마켓이 오면 가격이 어디로 얼마나 올라갈지 I don't know. 모르겠죠. 근데 빅마켓이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캐나다가 비싸다고 난리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집이 어느 순간에 딱 질 수도 없어요. 집을 짓는 데 가장 큰 적은 공무원들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도 노스지역 시리오를 가봤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2시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럼 뭐 붙여놨어요. 2시에 간다. 내 3시 반에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오피스 문 닫아놓고 딱지 붙어나 있더라고. 아니 3시 반에까지 기다렸다 4시 되면 퇴근할 거잖아. 걔. 보따리 싸러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짓는 거에서 모든 권한은 시티홀에 있어요. 저스틴 트리도고 뭐 덕포드고 걔는 아무 힘 없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리가 다 결정해야 돼. 시리가 놀고 있어요. 아무도 공무원들이 철밥통에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딴 얘기로 흘러갔지만 집값이 그렇게 폭등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된다면 우리가 계속 지금이 때다. 우리가 돈을 왕창 거다 박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지금 그때 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일부 뭐 그때 집값이 올라갈까 지금 투자하는 건 좋지만 좀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포트폴리오도 좀 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는 거죠. 뭐 커머셜이든 랜드든 아니면 뭐 다른 금융 자산이든 모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 보다 더 세이프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제 뭐 제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여기 있는데 뭐 전화번호 못 찾으셨다 그러는데 이 위에도 있고 여기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껏 대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리스팅이에요. 커머셜 건물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